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무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오늘 5월 30일 화요일입니다. 월요일 아닙니다. 화요일이니까 주말이 생각보다 빨리 오겠죠. 이번 주도 화이팅하는 한 주 되시고요. 지난주는 부처님 오신 날이라서 또 하루 우리가 대체 공휴일로 쉬었던 것 같습니다. 저 어제 그래서 법륜스님 동영상 몇 개를 봤는데, 야, 참 법륜스님의 그 증문즉답 보면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어떤 분이 남편하고 50대 주부이셨던 것 같은데, 같은 사람하고 100년을 살아야 되느냐, 뭐 이런 얘기로 상담을 하시는 거 보면서, 야, 스님은 어떤 대답을 하실까? 아니, 법륜 스님은 결혼도 안 해보셨잖아요. 안 해보셨는데 어떻게 그 남은 인생을 지금의 남편 참 괜찮은데 이 남편하고도 계속 100년을 앞으로 남은 50년도 살아야 될지 그런 질문을 하신 거에 대해서 야, 대단한 또 답변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그 답이 뭔지 알려드리면 재미가 없으니까 궁금하신 분은 찾아보시고, 그리고 법정 스님 또 명언도 한번 쭉 다 찾아봤어요. 법정 스님이 하신 말씀에서 무소유 있잖아요. 무소유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가지지 않는 것이 무소유다라는 말씀. 네. 제가 참 무소유 요 얘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되게 많이 합니다. 무소유 그 조그만 그 책을 한 10번은 읽었던 것 같은데요. 거기서 뭐 어떤 인연에 우리가 많이 집착을 하잖아요. 그 무소유 책에 이런 그 사연이 나오잖아요. 어느 날 도둑이 들어와가지고 아끼던 자명종 시계를 훔쳐갔는데, 아유, 이제는 나랑 인연이 끝났나 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인연이 아니죠. 사람과의 연이 아니라 물연인가요? 근데 그냥 인연이란 표현을 쓰시는데, 끝났나 보다 해서, 고물상, 요즘은 고물상이 잘 없는데, 고물상에 갔더니, 그 도둑 맞은 시계가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나와의 인연이 또 끝난 게 아니구나. 그걸 보고 나서 제가 참 보면 뭘 잘 두고 다니거든요. 보면.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을 보면서 참 한심하다고 생각할 때도 많은데, 보면 맨날 깜빡깜빡거리고, 예, 뭘 잘 두고 오고, 그래서 잃어버린 우산만 아마 한 수백만 개 될 겁니다. 그러면 버스 안에 우산 두고 왔잖아요. 그러면 옛날에는 뭐 엄청 아까워했었는데, 그 우산은 새로운 인연을 찾아가겠구나. 내 우산을 주워간 분이 또 잘 쓰겠구나 하고요. 공중전화 박스에도 우산 두고 왔다가 혹시나 아직 있나 해서 한 30분 뒤에 갔더니 있으면 너와의 인연은 아직까지 헤어질 인연이 아니구나. 뭐 이런 생각하면서 그 사람과의 인연에 대한 부분, 물욕 뭐 이런 게 다 집착이잖아요. 그런 부분인데 그 무소유라는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불필요한 것을 가지지 않는 것, 그리고 또 맑은 가난이라는 걸 또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뭐 김수환 추기경님도 그렇고, 그리고 법정스님이나 다 보면 저분이 재산이 얼마지가 아니라 그분이 가지고 계신 그 참 엄청난 지혜와 덕,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존경하잖아요. 그리고 뭐 말씀대로 법정스님 돌아가시면서 아유 무소유 그것도 이제 출간하지 마라 하면서 절판은 지켜버리셨는데, 그는 모든 나의 집착을 다 버리고 그렇게 가시고 지금까지도 우리한테 우리 마음에 살아 계시잖아요. 그죠? 그런 걸 보면서 어제, 어제가 잠깐만 월요일이었죠. 어제는, 예, 그저께 교회도 갔다 왔지만 어제 하루는 또 법정스님 법륜스님
말씀을 좀 쭉 봤었습니다. 예, 오늘은 화요일이라서 매일경제신문을 가져왔고요. 매일경제신문에 첫 번째 기사가 당신의 일자리 빼앗는 건 AI 아닌 AI 잘 다루는 사람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국립대만대 졸업식에서 연설을 하셨네요. AI 적응하려면 전력 질주를이라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인공지능 AI 시대를 맞아서 핵심 기업으로 급부상한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가 인공지능을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일자리는 인공지능이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을 잘 다루는 사람과 경쟁에 밀려 잃는다는 메시지다. 와, 중요한 메시지다. 그죠? 지난 27일이었네요. 이 황 CEO는 국립대만대 졸업식 축하 연설을 통해서 이같이 말했고요. 인공지능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인공지능 팩토리 운영, 인공지능 안전 엔지니어처럼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면서도 일부 일자리는 자동화로 인해 사라질 수 있다고 내다봤고요. 황 CEO는 사람들은 인공지능의 일자리를 잃을까봐 걱정을 하지만 실제로는 인공지능을 더 잘 활용하는 사람에게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참 이게 정확한 얘기다, 그죠? 우리가 어떤 살아가면서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내 돈을 베팅하는 거다 보니까 그 불확실성 때문에 두려워하거든요. 새로운 게 탄생을 하면. 근데 참 좋은 얘기를 해주셨다, 그죠? 인공지능 AI가 일자리를 없애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을 잘 다루는 사람과 경쟁에 밀려난다. 마차에서 자동차로 넘어왔을 때도 마부가 없어지는데 차가 몰아낸 게 아니라 자동차 운전수가 마부를 몰아낸 거네요. 그죠? 이런 또 지혜의 말씀을 하나 알면 다른 거랑 다 이렇게 연관이 되더라고요.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는 그 다음 기자가 문장과 이미지를 자유롭게 만들어내는 생성형 인공지능이 급부상하면서 빠른 적응만이 살 길이라는 메시지다. 빠른 적응만이 살 길. 네, 핵심이네요, 이게. 그는 기술 발전의 역사를 예로 들면서 설명했는데요. 1984년 오리건대를 졸업했을 때는 황 CEO가 대만에 있다가 태국인가 어디로 갔다가 그러고 나서 나중에 대학을 미국으로 갔다고 들었는데 1984년 오리건대를 졸업하셨네요. 이때만 하더라도 평면 스크린과 스마트폰은 없었다면서 하지만 컴퓨터 혁명이 시작되면서 사람들은 더 복잡한 세상을 마주하게 됐고 최근 상황도 40년 전과 흡사하다면서 모든 산업을 인공지능이 혁신할 것이며 여러분은 지금 그 출발선에 서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황 CEO는 졸업생들에게 인공지능 시대의 생존법으로 전력 질주를 꼽았다. 어떻게 하면 되는데 라는 데 있어서 how to에서 전력 질주. 그는 여러분은 새로운 음식을 얻기 위해 뛰고 있거나 아니면 경쟁 상대에 잡아먹히지 않게 도망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면서 어느 쪽인지 알 수 없지만 무조건 달려야 한다고 말을 했네요. 그래도 그 방향을 좀 알고 달리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무슨 일에 있었든 걷지 말고 뛰라고 했고요. 인공지능은 오늘날 사람들의 승패를 가르는 척도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실패에 맞서고 실수를 인정하는 겸손함을 가지라고 조언을 또 했네요. 그러면서 그는 1993년 창업한 초기 그 엔비디아의 우여곡절을 소개했습니다.
했다. 엔비디아는 초기에 기술적으로 부족했지만 급한 마음에 콘솔 게임 업체인 세가로부터 납품 계약을 따냈고 이후 솔직히 이를 밝히고 양해를 구해 입지를 다졌다고 하네요. 엔비디아가 그랬던 것처럼 걷지 말고 뛰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서 그래픽 처리 장치 GPU의 수요가 폭증하면서 기업 가치가 1조 달러에 지금 육박한 상태고요. 1300조입니다. 테슬라가 지금 803조, 삼성전자가 419조인데 이를 크게 넘어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GPU 시장의 90% 거의 독보적인 기업이고 뭐 명품 기업 대체 불가한 제품을 만드는 명품 기업에서 사세요. 이 얘기를 뭐 1년 내내 했던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하나가 엔비디아 또 말씀을 들었었는데 대체 불가라는 거죠. 시장 점유율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이 뭐 10%냐 그러면 나머지 90%를 누군가는 말 들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시장 점유율이 보통은 50% 잘 못 넘어가죠. 반독점법으로 규제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GPU 같은 경우가 엔비디아가 90%를 만들고 있으니까 어마어마한 회사인 거죠. 거기에 챗GPT라는 AI라는 새로운 그 모멘텀이 빵 생기니까 이렇게 독과점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회사가 주가가 실적이 튀면서 주가가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런 기업을 만들었나? 그 기업을 만든 이 젠슨 황, 이 CEO 한 명의 천재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 GPU를 통해서 AI의 혜택을 보고 있는 거죠. 오늘 이 대만 국립대에서 말씀하신 거 빨리 적응하라. 빨리 적응하려면 열심히 전력 질주를 하라. 그리고 실패에 맞서고 실수를 인정하는 겸손함을 가지라. 요 말씀이 핵심 키워드였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기사는 베이비 부머 퇴직 쏟아지자 차에 이어서 전업종 정년 연장 아우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뜨거운 감자 정년 연장이라고 되어 있고요. HD 현대중공업 그리고 HD 현대건설기계 등 5개 HD 현대그룹 계열사 노동조합은 지난달 정년 연장 요구안을 그룹에 전달을 했고요. 올해는 과거보다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5개 계열사가 그룹과 공동으로 교섭을 하기로 했답니다. 현대중공업 노조 관계자는 조선업이 위기를 겪으면서 숙련공들이 현장을 떠났는데 지금 남아있는 이들이라도 붙잡아야 하지 않겠느냐며 인력난을 겪는 상황에서 대규모 신규 채용이 어렵다면 정년이라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한화오션 노조도 옛날 대우조선해양이 한화로 인수가 되면서 한화오션이 됐습니다. 정년을 지금보다 1년 연장한 61세로 해달라는 요구안을 제시를 했네요. 하나오션은 하나그룹 계열사로 편입됐지만 노조의 정년 연장 요구 방침에는 변화가 없고요. 철강업계에서는 한국노총, 금속노련 소속, 포스코 노조가 정년을 연장하고 임금 피크제를 완전 폐지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삼성, 현대차 그룹을 비롯해서 조선, 철강, 자동차, 전자 등 제조 분야 주요 기업 노조를 중심으로 정년 연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과거 어느 때보다 높아졌는데요. 이처럼 정년 연장 요구가 본물을 이룬 것은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던 시기에는 고용 유지가 노조의 가장 큰 관심사였지만 엔데믹으로 전환된 만큼 노조가 정년 연장을 내걸고 나섰기 때문이다. 아울러 사람 수가 많은 베이비붐 세대가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도 배경 중 하나로 꼽힌다고 합니다. 올해 기준 정년 퇴직 나이는 1963년생인데 이들은 우리나라 인구 구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베이비 부머 중에서도 가장 중심의 자리를 잡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 63년생 분들이 그 대학을 가셨을 때 82학번이셨잖아요. 82학번 분들이 보면 굉장히 이 업계에 많이 자리를 잡고 계십니다. 82학번 하면 뭐 저희 업계에서는 여러 분들이 생각이 나는데요. 그, 그 82학번 분들이 너무 뛰어난 분들도 많고 쪽수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도 하죠. 뭐 똥82학번이라고 그런 얘기도 하긴 했었는데 1955년에서 74년까지 요 20년에 딱 그 중간 정도에서 자리를 잡고 계시다 보니까 우리 사회에 꽤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계십니다. 이러다 보니 직장 내 비중이 높고 노조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맡았던 이가 적지 않고요. 63년생을 포함한 베이비 부머의 이해관계가 노조 요구 안에 담길 수밖에 없는 환경인 셈인데, 아울러 63년생이나 64년생은 만 63세가 돼야만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하는 만큼 60세 정년 후부터 연금 수령 전까지 소득 단절을 우려해서 정년 연장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네요. 여기에 기대 수명이 80세를 훌쩍 넘길 정도로 길어지면서 퇴직 이후에도 일을 하고 싶어하는 희망자가 계속 늘고 있는 것도 노조가 정년 연장을 요구하는 이유다.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조사 중 고령층 부가조사에 따르면 55세에서 79세 사이 고령자 중 장래 근로를 희망하는 사람 비중은 2013년도에는 60.1%였는데 작년에는 68.5%로 증가했고요. 같은 기간 근로를 희망하는 연령도 71.5세에서 72.9세로 높아졌다고 합니다. 근로를 희망하는 이유는 생활비 보탬이 가장 많았고 일하는 즐거움이 또 35%를 꼽은 응답자도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익을 내야 하는 기업으로서는 인건비 부담과 신규 채용 위축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와 관련해서 정경련은 2019년을 기준으로 정년을 5년 연장하면 기업의 추가 고용 비용이 15조 9천억 원, 국민연금 등 간접 비용 포함입니다. 에 달할 것이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고요. 이후 임금 상승이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정년 연장에 따른 비용 규모도 커졌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한 대기업 인사관리 담당 임원은 연공서열식 인사체계를 해결하지 않고는 고용 연장을 논의하기가 어렵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러게요. 다 맞는 말씀들이신데 국민연금 받기 전까지 뭐 퇴직하고 나서 1년 동안은 그래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는 있으니까 그죠. 실업급여 받고 한 1, 2년 지나고 나서는 국민연금을 딱 받을 수 있게끔 그 중간에 이제 단절 기간이 조금 덜하게 만들면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여기 마지막에 나왔던 그 사측 주장이 있잖아요. 연공서열. 이 부분은 해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냥 제 생각입니다. 예. 그 저희 업계도 그렇지만 저는 확실히 회사의 기여도가 높은 사람이 생산성이 한 명이 1억이 아니라 10억을 생산하는 능력이 된다고 하면 저는 이 연공서열은 없애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없애는 게. 어느 정도 이제 질서는 있어야 되지만, 그 사티아 나델라가 마이크로소프트의 CEO가 된 게 2014년 2월 달이잖아요. 2014년 2월 달인데, 제가, 아니, 어떻게 인도에서 대학 나오고, 그리고 근무 연수로 보면 실질적으로 한 10년 년밖에 일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그 회장이 된 거잖아요, 회장. 네, 그런 거 보면서 제가 좀 깜짝 놀랐었는데요. 이 사티아 나델라가 몇 년생인가 잠깐만 볼게요. 사티아 나델라가 1967년생입니다. 야, 방금 63년생 얘기를 막 하고 있었는데, 그죠? 67년생.
저는 저보다는 그래도 한 15살 정도 더 많은 줄 알았더니 67년생이네요. 67년생인데 아까 제가 2014년도에 CEO가 됐다 했잖아요. 1992년도에 마이크로소프트에 입사를 했었네요. 그러면 92, 2002는 딱 18년 일하고 회장이 됐으니까 그죠? 예. 물론 이제 이사회 회장이 된 거는 21년 6월 달부터라고 그러고요. CEO가 된 게 13년 2월 맞네요. 2월 맞습니다. 14년이면 그러면 67년생이 2014년에 세계 1등 회사의 CEO가 됐으니까 30, 40, 그죠? 47세. 네. 만 47세에 된 거니까요. 이런 거 보면 그 글로벌 미국 회사 뭐 백인과 흑인 그런 약간 인종 간의 갈등 뭐 그런 것들도 여전히 직장 내에서 남아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철저하게 그 기업 가치를 증가시킬 수 있다면 연공세율이나 이런 걸 따지지 않고 저렇게 과감하게 채용하는 거, 그 부분이 저는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잘 좀 조율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뭐 애들이 지금 안 태어나니까 그죠? 저는 그리고 또 하나는 신체 연령이 많이 달라졌잖아요. 예전에 정말 조선시대 때 평균 연령 45세였다가 60세까지만 사셔도 와 정말 평균 연령보다 15년 더 사셨으니까 지금 남녀 평균이 83세니까 15세 더하면 98세니까 그죠? 와 정말 오래 사셨다 했던 게 뭐 100년 전에는 60세가 정말 완전히 할아버지였다면 지금은 60세는 청년이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보면 저는 정년을 연장하는 거는 맞다고 보는데 그 능력에 따라서 연공서열제가 아니라 예, 얼마든지 그 보수는 좀 조절할 수 있는 또 그런 유연성을 좀 가지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나라는 어떤가 한번 읽어보시죠. 여기 밑에 보니까요. 다른 나라에 관한 기사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 일본은 70세, 독일이 67세 정년 추진 중이다. 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요 나라들은 지금 우리보다 조금 더 그 노령화나 이런 것들이 먼저 진행된 나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고령화 추세에 맞춰서 글로벌 주요국이 정년 연장을 추진하고 있지만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갈등을 겪은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프랑스의 emmanuel 마크롱 대통령이 지난 4월 정년을 현행 62세에서 2030년까지 64세로 연장하는 내용 등이 담긴 연금 개혁법을 공포를 했고요. 이에 대해서 정작 프랑스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프랑스는 법적 정년과 연금을 수령하는 나이가 같기 때문이다. 프랑스는 연금 보험료율이 28%, 소득 대체율은 월 평균 소득의 62%에 달하네요. 꽤 높네요. 한국은 40%라고 합니다. 노동자로서는 연금을 받으며 편하게 노후를 즐길 수 있는 시기가 미뤄지기 때문에 정부의 연금 개혁에 반대하는 것이고요. 독일은 현재 65세인 정년을 2029년까지는 67세로 늘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동시에 근로시간의 유연화와 직업능력개발 지원제도 등을 통해서 고령자의 고용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도 2021년 4월부터는 기업들이 70세까지 취업 확보 조치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권고하고 있고요. 앞서 일본은 2006년부터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정년 연장, 정년 폐지, 재고용 등과 같은 고용 확보 조치를 의무화했다고 하네요. 미국과 영국은 정년 개념이 없습니다. 미국은 1986년에, 영국은 2011년에 정년 제도를 폐지했다고 합니다. 사실 그게 맞지 않습니까? 나이가 아까 젠슨 황은 나이가 아까 84년도에 오레곤대를 졸업했으니까
80학번이라고 하면 61년생인가요? 젠슨왕은. 그 나이가 얼마인지 한번 볼게요. 젠슨왕의 나이가 63년생이네요. 젠슨왕 63년생입니다. 그 뭐 보면 가죽 자켓 딱 입고 엄청 건강해 보이시잖아요. 뭐 보면 한 50대 초 밖에 안 돼 보이니까 얼마든지 젠슨왕 나이만 보더라도 60세는 한창 일하셔도 될 나이고, 그 다음에 갑자기 팀 쿡 나이가 또 궁금해지네요. 팀 쿡은 머리가 하얗셔가지고 팀 쿡은 한 58년에서 60년 사이 정도 되지 않으셨을까? 뭐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60년생입니다. 60년 11월 1일생이시네요. 네. 지금도 열심히 일하시잖아요. 우리나라 나이로 뭐 64세 되셨는데, 뭐 전혀 정년을 이렇게 은퇴하셔야 될 것 같지 않으니까, 정년 개념이 없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냥 제 생각이고요. 그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모자이크 코리아 IT 인재 유치의 진심인 일본. 배우자 취업 공항 의전 특혜까지라고 되어 있거든요. 한번 볼게요. 2014년 일본으로 건너온 중국 여성 슈신 35살은 이라고 합니다. IT 엔지니어이다. 2015년 4월 일본 정부가 도입한 고도 전문직 비자에 도전해서 한 번 만에 커트라인을 넘었고요. 가장 먼저 한 일은 중국에서 부모를 모시고 온 것이다. 다른 체류 비자와 달리 고도 전문직 비자는 부모와 함께 체류가 가능하네요. 슈 씨는 일이 바빠 중국에 가기 어려워서 부모님을 뵐 기회가 없었는데 고도 전문직 비자 덕분에 지금은 일본에서 함께 살고 있다고 했네요. 2014년에 건너가서 지금 35살이니까 그냥 26살 때 건너간 거다, 그죠? 그리고 부모님까지 모셔갔으니까 인구가 계속 줄고 있는데 인구 유입 효과가 좀 크네요, 보니까. 고도 전문직 비자는 학술 연구, 전문 기술, 경영 관리 등에 종사하는 이민자에게 주어지고요. 점수제로 평가되면서 120점 만점에 70점을 넘어야 통과된다. 그렇게 점수가 높지는 않네요. 커트라인이. 80점을 넘으면 1년만 거주해도 영주권 신청 자격을 주는 인센티브를 받게 되고요. 한국의 경우 올해부터 도입된 첨단 산업 전문 인력 E7S 비자를 통해서 영주권 패스트 트랙을 밟더라도 최소 3년이 소요되는 것에 비하면 이민자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혜택이다. 부모 체류 보장은 물론이고 배우자의 취업 활동도 허용하고 외국인 가사 도우미를 고용할 수 있는 특혜도 있다고 합니다. 당시만 해도 일본에서는 외국인 가사 도우미가 불법이었다네요. 현재 한국 내 어떤 비자도 이민자에게 보장해 주지 않는 특혜다. 올해 4월에는 기시다 후미오 내각이 한층 업그레이드된 특별 고도 인재 비자까지 도입했다고 하네요. 일본 체류 이민자 중 연소득 2천만에서 4천만 엔 이상, 연소득이니까 뭐 그냥 2억에서 4억이다, 그죠? 전문직 근무 경력 5년에서 10년 이상 등의 조건을 충족을 하면 기존 점수제조차 적용받지 않고요. 기존 고도 전문직 비자의 혜택을 모두 받되 외국인 가사 도우미는 한 명이 추가돼서 2명까지 고용할 수가 있고 배우자가 취업할 수 있는 범위도 훨씬 넓어진다고 합니다. 국제공항에서는 외교관 대우에 준하는 입출국, 수속, 패스트트랙 혜택까지 받을 수 있네요. 미얀마 출신 30대 여성 IT 엔지니어 A씨는 고도 전문직 비자를 노려서 재입국한 사례고요. A씨는 짧은 기간에 영주권을 획득할 수 있는 게 고도 전문직 비자의 장점이라면서 특별 고도 인재 비자까지 도입이 돼서 앞으로 일본에 일하러 오는
외국인이 더 많아질 것 같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요. 2019년 4월 일본 정부는 기술 숙련직 이민자를 본격적으로 받아들이기 위해 특정 기능 1, 2호 비자를 도입을 했고요. 한국의 비전문 인력 E9, 특정 활동 E7 비자와 유사하다고 합니다. 비전문 인력과 중숙련 근로자를 위한 제도를 정비해서 숙련도와 전문성별 비자 제도를 완비한 것이고요. 한국에서는 도입을 두고 뜨거운 감자인 외국인 가사 도우미도 일본은 2017년부터 도쿄와 지바, 가나가와 아이치현 등 6개 특별구역에서 시범사업 방식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도 올해 하반기 도입을 추진 중인데 일본식 모델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개인 간 사적 고용은 허용하지 않으며 외국인을 특정 기관이나 기업이 고용한 뒤 수요자가 기업과 파견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운영한다네요. 집에서 같이 거주하는 정주 형태는 허용되지 않고 출퇴근 형태로 일하며 숙소는 고용 주체인 기업이 제공을 합니다. 내국인과 같은 노동관계법이 적용이 돼서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가 적용이 되네요. 다만 일본 내 수요는 그리 많지 않아 작년 6월 기준 활동하는 외국인 가사도우미는 1067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국이 2004년 고용허가제를 도입할 때만 해도 일본보다 제도적으로는 이민정책에서 앞섰지만 이후 일본의 적극적인 변신으로 역전당했다는 평가가 나왔고요. 컨트롤 타워도 일본은 2018년 말 법무성, 경제산업성, 후생노동성, 총무성, 국토교통성 등 7개 부처에 산재해 있던 이민 관련 업무를 한데 모아 출입국 재류관리청을 설립을 또 했었네요. 이제야 이민청 설립을 위한 사회적 논의에 나선 한국보다 앞섰다. 일본이 컨트롤 타워 출범 후 쏟아낸 이민 활성화 정책만 218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특히 한국은 비자 체계가 지나치게 분절화되어 있고 비자 간 전환이 까다로운 경직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체류기간 연장 등의 혜택이 부여되는 E7-4 비자의 경우 지난해 허용 인원이 2,000명에 불과했고 그마저도 시험을 통과한 인원은 1,781명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일본은 한국처럼 업종 간 이동은 허용하지 않지만 사업장 이동은 제한하지 않아 외국인의 자율성을 보장한다. 그게 맞는 것 같은데요. 같은 업종 안에서는 사업장을 얼마든지 삼성전자로 들어왔다가 LG전자 갈 수도 있고 그렇게 사업장 이동은 보장한다는 거죠. 이미지로 한국과 일본을 저울질하는 외국인 입장에서는 비교 우위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 지난해 한일 양국의 이민자 수 상위 10개국 중에서 중국, 베트남,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6개국은 동일했다고 합니다. 지리적으로나 문화적으로도 이민자 유치에서 한일 간 경쟁은 앞으로 더욱 치열해질 수밖에 없고 국책연구원 관계자는 과거에는 일본이 한국의 이민 정책을 배우러 오기도 했는데 이제는 반대가 됐다고 합니다. 전문 인력 제도 등 최근 일본의 정책은 한국보다 앞서 나아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네, 아까 고도 뭐였었죠? 고도 전문직? 네. 실질적으로 우리가 대학까지 졸업시킬 때까지 아이 한 명한테 교육으로 엄청난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미 그런 투자가 되어 있는 인력을 우리나라도 받아들이는 거니까 투자하는 비용 우리가 저렇게 외국인 근로자들 들여오면 우리 월급을 빼가는 것 같잖아요. 실제로 월급 받아서 자기네들 나라에 보내기도 하지만 실제로 우리나라에 거주하면서 소비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이민자나 이렇게 외국인 근로자들이 여기 와서 돈만 받아서 간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학교 다닐
있고 그 많은 투자를 했고 거기에 어느 정도 숙련된 기술을 갖고 와서 이제 한국에서 일을 하는 거니까 예, 조금 그런 개념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 기사는 미국 부채 한도 늘렸으나 예산 지출 제한 요 얘기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 부채 한도 협상이 타결이 됐는데 썩 그렇게 전체적인 시장에는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내용 먼저 읽어보고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케빈 맥카시 하원 의장이 국가 채무 불이행 시한으로 예상된 6월 5일을 일주일 앞둔 28일 부채 한도 상향 협상을 최종 타결했고요. 부채 한도를 2025년 1월 1일까지 상향하는 대신 2년간 예산 지출을 제한하는 데 합의하고 미국 하원과 상원에 공을 넘겼다고 합니다. 협상이 최종 타결됨에 따라 디폴트 위기가 해소돼서 투자자도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고요.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 지도부는 의회 차원에서 정부 부채 한도를 올리도록 양당 강경파 의원을 설득하는 작업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브리핑을 하고 메카시 의장과 대화한 끝에 초당적 예산 합의에 도달했다. 이를 의회로 전할 준비가 돼 있다. 이번 합의로 최악의 디폴트 위기를 막았다고 강조하면서 하원 상원에서 통과시켜 달라고 강력하게 촉구를 했고요. 양측은 전날 1시간 반 정도의 마라톤 통화 끝에 부채 한도 상향에 대해 원칙적으로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우선 양측은 2025년 1월 1일까지 연방정부 부채 한도를 상향하기로 했는데 정부 부채 문제가 내년 11월 대통령 선거에서 변수로 작용하지 못하겠네요. 충분한 이런 유예 기간을 둔 것이고 의회는 2021년 12월 연방정부의 법정 부채 한도를 31조 3,810억 달러로 정액을 했었죠. 그때도 21년 12월 했지만 그때 옐런이 그때도 뭐 디폴트 나니 안 나니 막 얘기했었지만 다 한도 정액했었습니다. 부채가 계속 늘어나 올해 1월에 한도 상한액에 도달을 했었습니다. 현재 하원을 주도하는 공화당은 연방정부 부채 한도와 정부 재정 지출 삭감과 연계해서 백악관을 압박해 왔고요. 이에 따라서 2024년 군사안보 지출 예산은 3% 늘어난 8,860억 달러로 비안보 예산은 7,030억 달러로 각각 제한을 하기로 했네요. 이러한 예산 조정으로 2023년과 2024년 총 예산은 비슷해진다고 합니다. 2025년 예산은 2024년에서 최대 1% 증액한 금액으로 상한선이 설정이 됐고요. 아울러 이번 합의에는 코로나 미집행 예산 290억 달러 환수와 에너지 허가 절차 간소화, 의료비와 푸드 스탬프 등 연방정부 복지, 수혜자의 근로요건 강화, 국세청 조사 예산 삭감 등을 담고 있네요. 이러한 12개 예산안이 올해 말까지 모두 의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정부 지출을 1% 삭감하는 강제 조항도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백악관은 각종 지출 제한으로 10년 동안 정부 지출이 기존 예측보다 1조 달러 줄어들 것이라고 지적을 했네요. 이번 정부 지출 감소가 경기 침체의 위험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가능성이 제기됐는데 블룸버그는 양당이 합의한 정부 지출 제한은 기준금리가 급격히 인상된 상황과 은행 위기에 따른 신용경색 국면에서 미국 경제에 새로운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의회는 미국 현충일인 메모리얼 데이 이후인 31일 추인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네요. 31일이면 내일이네요. 내일. 메카시 의장은 이날 폭스 뉴스에 이제 출연을 해가지고 공화당 의원 95% 이상이 협상 결과에 고무돼 있다. 우리는 마침내 처음으로 정부 지출을 삭감했고 표결을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면서 협상안 통과를 자신했고 소파에서 빈둥거리는 사람을 위해 중국에서 돈을 빌리는 대신 그들에게 일할 기회를 준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 시간이 다 돼서요. 그 협상반이 타결되고 나면 이게 정부 그 부채가 한도를 이제 늘리면 채권을 찍어야 되잖아요. 그 부분이 시중의 유동성을 조금 주식시장에는 이게 마냥 불확실성 해소. 불확실성이라고 하기에는 당연히 협상이 타결될 거라고 우리가 늘 생각했던 거기 때문에 불확실성 해소에 대한 큰 호재로 작용하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요 얘기는 내일이나 모레 다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번 한 주도 화이팅 넘치고 건강한 하루 한 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